네,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양재진 행정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문제는 우리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양 교수님은 우리 젊은 교수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왕성하게 지금 이 사회복지, 행정복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한겨레와 이번에 스웨덴에 갔다 오셔서 또 많은 걸 느끼고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는 오마이스와도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양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엉겹결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뭐 특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복지국가 연구를 좀 오래 해오면서 스웨덴과 덴마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왔던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좀 처음에 오 대표님 제의를 받고 선뜻 승낙을 했을 때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서 제가 앞에 발표자들 얘기를 듣고 났을 때랑 조금 걱정이 승낙했을 때보다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해당 국가에서 사는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재밌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냥 책으로 공부한 것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한번 하이 레벨에서 그동안 이제 밑에서 바텀업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면 하이 레벨에서 이제 진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뭘 채워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 대표님도 그렇고 쭉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지 한번 아니 사실은 진짜 그래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제적으로 이제 행복 지수라는 것들이 몇 개 기관에서 나옵니다. 한 3개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거기서 이제 각 나라 국민들한테 주관적인 질문이죠. 질문을 던져 행복하냐 뭐 내려갖고 그런 질문을 한 종합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발표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갤럽에서 하는 월드 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봐서 7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을 내서 봤더니 뭐 덴마크가 2등으로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행복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스웨덴. 지금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군요. 첫 번째 빨간 데가 덴마크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저머니가 이제 독일이 이제 좀 내려와서 있고 우리가 이제 저 밑에 이제 파란 게 저희 한국이에요. 물론 이 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좀 행복도는 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덴마크나 스웨덴 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도 좀 비슷합니다. 이거는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건데 해피인덱스를 보더라도 여기도 덴마크가 세계 3위. 물론 그 위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또 비슷한 패턴입니다. 스웨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국이 더 높네요. 그렇죠? 한국, 그 다음에 저머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가 관심 갖고 있고 우리 봤던 덴마크, 스웨덴이 높은 걸 알고 특히 덴마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EU에서 한 연구를 봐도 덴마크가 1등입니다. 어쨌든 덴마크가 진짜 행복하구나. 아까 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냐라는 것인데요. 뭐 다 개인마다 다 이유들이 다르겠지만 그 행복 전문가들이 통계학적 검증을 내려서 본 거에 보면 그 원인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는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유전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나기 낙천적인 기질을 갖고 나타난 사람이 있고 뭐 비관적인 사람이 이런 기질 문제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식민지 모국에서 태어났냐부터 뭐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슬람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른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주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요인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요인, 개인 가정적 요인들 이렇게 됩니다. 사회적 요인은 이런 것들입니다. 소득 부분,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사회가 얼마나 평등하냐,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뭐 신뢰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들로 이제 사회적 요인들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요인들도 있죠. 뭐 건강 상태가 어떠냐, 결혼, 자녀, 교육 상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래도 공동체가 노력해서 좀 바꿀 수 있는 이 사회적 요인, 이 부분이 덴마크와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 하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대로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배운 어떤 교훈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다 들어보면 다 뻔한 얘기입니다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하려면 일단 소득이 좀 안정되고 높아야 된다라는 게 그분 통계적으로 검증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득이 높을 때 그리고 소득이 좀 남들보다 낮더라도 자기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올라가고 있을 때, 증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기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면 절망감이 생기는 거죠. 국가 전체 차원,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높고 경제 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거시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성장률이 막 10% 갔다가 그 다음에 리세션이 와가지고 막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 이럴 때가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노동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냥 놀고 먹고 지내는 게 행복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자기가 일을 갖고 살아갈 때가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가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있을 때 더더욱 행복하겠죠. 근데 이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뭐 돈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직업 안정성이 있고 자기가 업무하는 데서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동료의 관계가 좋을 때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실업률이 낮을 때 또 실업률이 낮죠.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죠. 3% 정도 실업률이 낮으나 우리는 고용률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고 또 고용률이 높을 때 누구나 일할 의사가 있다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렇게 됐을 때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는 평등하다. 남과 내 격차가 너무 크지 않다. 그런 걸 느낄 때 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평등할 때가 그렇고요. 근데 결과의 평등만이 꼭 행복한 걸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기회도 평등하고 기회도 열려 있구나.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랬을 때 또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불평등한데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서 불평등할 때. 이때는 이제 불행한 거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80년대 후반에 이제 소비에트 공산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서 직후에 이제 몇 년 계속해서 불평등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행복도는 올라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서 조사해 보니까 과거 공산국가 때보다 더 불행이 그러니까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유는 지금 10년 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 올리가키 얘기도 나오고 부정부패 있지 않습니까? 반칙하고 뭐 어떤 그런 거로 이제 사회적인 성취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이게 이제 그 사회에 대한 절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고 기회가 열려 있고 그 길이 정의로울 때, 그때 그 사회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 차원에서 소위 말해 우리가 넓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신뢰, 트러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신뢰가 있는 사회. 또 부정부패가 적은 사회, 투명한 사회. 또 서로 이제 유대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유, 아까 우리 오건호 사장님 얘기한 자유 같은 그런 것도 풍부한 나라. 그 다음에 또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은. 그리고 정부가 내가 세금 냈을 때 일 참 잘한다. 알뜰살뜰 잘한다. 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느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차원에서 행복감을 주는 그래도 통계적으로 검증된 원인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씩 자료들을 보고서 스웨덴, 덴마크, 그다음에 한국의 차이, 그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적 차원 좀 궁금하세요? 1분 안에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정신적, 육체적 건강해야겠죠? 근데 그 다음 나머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결혼 생활 자체, 결혼했냐 안 했냐가 통계적, 행복에 하냐 안 하냐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단지 결혼 생활을 하는데 확실한 건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분명히 행복하다 사람들이 느낀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혼하지 않고 계속 둘이 잘 살 때. 그 다음에 가장 오히려 이제 싸움 나고 막 같이 살기 보기 싫은데 계속 사는 것보다 이혼했을 때. 그때가 더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냥 생각하세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틀지는 않나 봐요. 자녀가 꼭 있다가 행복한 건 아니라고 나옵니다. 단지 자녀가 어릴 때 그래도 예쁜 짓 하고 아빠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득이 높을 때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데 이제 경제적 부담이 되면 그런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이제 공적으로 이제 보육 서비스 지원이 많은 그런 사회. 아무래도 육아 부담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런 것이 좀 조건이 맞았을 때는 자녀가 행복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빠지게 되면 이제 꼭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건 아닌데 교육이 소득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소득증대와 연결돼서 행복을 가져주는 거예요. 성별은 여성일 때 더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근데 선진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여성들의 지위나 이런 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엔 남아선호 사상 하다가 이제는 여성 시대로 바뀌어가고 저는 책 봤더니 무슨 남자의 종말이라는 그런 책도 나왔다. 어쨌든 여성이 때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더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 연령은 U자형이란다. 즉 어릴 때는 더 행복하고요. 40, 50대 때가 가장 행복도가 떨어진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일을 많이 하고 50대 정도 되면 이제 은퇴 이후에 생각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 꿈꿨던 걸 다 못 이루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60대에 다시 좀 행복해진답니다. 이제 뭔가 은퇴하면서 뭔가 제2의 인생을 꿈꾸고 그러나 보죠. 저 아직 60대 가서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7, 80대 때 아프면 이제 다시 행복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는 안 합니다. 아까 그 사회적 요거 있죠? 원인들. 요거에 대해서 하나 각 나라들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아까 경제 성장 얘기하고 소득 얘기하고 그런 거 했었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들 지금 빨간 게 메뉴가 스웨덴이고 그 다음에 독일이고 그 밑에가 이제 덴마크입니다.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그래서 뭐 빌 게이츠 우리나라 같은 뭐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제 꼭 맨날 가는 이런 멤버들인데 전 세계 기업인들 또 뭐 소위 말하면 세계화론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사무국에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를 항상 조사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나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행복사회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싱가포르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합니다만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스웨덴, 독일, 덴마크의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하게끔, 기업 활동하게 좋게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활동할 수 있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왜?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가져다 주니까.
물론 물질이 모든 걸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이건 기본 베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되고 경제가 돌아가야 고용이 이루어지니까 아까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렸죠. 이런 거에 물적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90년대 세제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근로소득은 누진율 구조잖아요. 자본 투자 소득은 누진율이 아닌 정률로 분리과세랍니다. 자본 투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란 얘기예요. 여기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도 그냥 정률로 얼마 30% 내고 끝이에요. 수백억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원적 소득세 구조를 가질 정도로 또 스웨덴에서는 상속세도 폐지했어요. 3인당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라고. 기업들이 이제 가업 승계하라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우 이건 당연히 보수당하고 우파에서 하니까 하지만 진보 혹은 좌파 쪽에서도 성장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대안을 내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적 토대가 없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조세 구조 아까 얘기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미난 게 있어서 덴마크입니다. 빨간색 표시한 게 덴마크 말씀드린 대로 조세 부담률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돼요. 소득의 50% 그러니까 국내 GNP의 50%, GDP의 50%를 갖다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어떤 형태로든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55%를 차지하고 소비세가 전체 세수의 이게 또 이러네요. 많이 왔네요. 어디 거꾸로 갑니까? 죄송합니다. 소비세가 또 30%에서 전체 세수의 90% 가까이가 소득세와 소비세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제가 법인세 보세요.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5.6%, 비교 국가 중에 가장 작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사회보험료,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 거의 제로예요. 고용주는 사회보험료 부담.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안 냅니다. 다 개인 소득세를 합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기업한테 세금 부담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사회보험료도 안 내, 법인세도 안 내. 왜 그러냐?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나라. 전체 노동자의 90% 이상이 10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나라입니다. 스웨덴과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라면 덴마크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에도 계속 유지해야 되죠.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아무리 자본이더라도 그 처지를 봐서 세제 구조를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덴마크가 살아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이념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증세가 많이 나오는데 뭐 법인세 무조건 해야 된다, 뭐 간접세는 역진적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유연하게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예요. 맨 밑에 두 나라가 이게 미국이고 그 다음 이가 영국입니다. 가장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나라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덴마크보다 더 고용보호 수준이 높죠. 한국이 보라색입니다. 여기 또 바뀔까봐 정하는데 요겁니다. 여기야. 한국이 여기 있고 독일 여기 있고 스웨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해요. 이 나라들하고. 예, 보호 수준이 비슷합니다. 덴마크는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입니다. 해고와 고용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nim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동시장도 이렇게 짜여진 나라입니다. 대신에 그러나 노동운동이 다른 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합니다. 해고와 고용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적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임금 격차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중형 평준화를 하려고 노동운동이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노동시장 내 분배에서부터 평등합니다. 그 또 사후적으로 또 복지가 또 개입해갖고 더 평등하게 만들죠. 그러나 일단 노동시장 내 분배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여기 밑에가 파란색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위 10%랑 하위 10% 임금 차이가 4.5배 정도 됩니다. 동일한 시기 덴마크는 2.6배. 우리보다 반 정도로 임금 격차가 작은 거죠. 스웨덴도 비슷한, 또 조금 더 낫네요. 2.3배. 더 격차가 적은 나라예요. 독일은 한국과 이 스칸디나비아 두 국가의 가운데 중간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직장의 노동자들은 불만이에요.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니까. 이게 위에서 눌러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평등한 구조를 노동시장 내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복지가 또 개입해서 또 더 평등하게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크다면 복지 비용이 2배가 드는 겁니다. 그렇겠죠? 세금 아마 덴마크보다 2배 내야지 아마 덴마크 수준의 평등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려는 노동운동이 노동시장 내에서 스스로들의 임금 격차를 낮추는 노력들, 그거를 해나가는 것이 행복 국가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 실직도 발생하는 거 아까 해고가 자유롭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용이하다고 그러잖아요. 유연하고. 그랬을 때 소득 보장 해줘야죠. 아까 경제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장해줘야죠. 왼쪽은 급여 수준입니다. 실직 수당의 급여 수준, 오른쪽은 기간입니다. 다 빨간색이 다 위에 있죠. 한국은 밑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우리식으로 하면 고용보험의 강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아직 못 들어봤어요. 노동조직들이 고용보험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운동 벌이는 걸 못 봤습니다. 희망버스는 봤습니다만 그런 걸 못 봤습니다. 희망버스보다 저게 제도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직할 때 좀 안정적으로 실직수당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은 보장되는, 그리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교육훈련하고 그러니까 직업훈련 시켜주고 실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시켜주고 다시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에 대한 돈을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덴마크, 스웨덴 여기에 돈 엄청 씁니다. 한국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한 번 시직되면은 완전히 기댈 언덕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게 노동운동들이 만들어낸 제도들이에요. 실업급여 관리를 노조가 합니다. 덴마크랑 스웨덴에서는. 그래서 노조 조직률도 높은 거예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노조원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세금 가지고 적정 노동시장 정책도 크게 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여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걸 노조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노조들은 이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냐는 뭐 나중에 질문 나면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이런 거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신뢰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투명성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 보니까 맨 위에 있는 나라, 맨쪽이 반부패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나라죠. 부패가 없는 나라. 1등이 덴마크, 2등이 핀란드, 3등이 스웨덴입니다. 진짜 아까 뭐 통계적으로 봐도 다 아까 했던 얘기도 다 맞아요. 신뢰가 높고 투명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 또 높습니다. 여기 부패하지 않은 나라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 독일 전문가 계시는데 통계가 잘못됐는지 이것도 OECD 자료인데요, 그렇죠? 독일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좀 아쉬운데 어쨌든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국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비교 국가 중에 최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저입니다. 38점수, 38이고요.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여기 국가기관이라 하면은 정부, 의회, 정당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우리가 꼴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부패 같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사실 국가적인 순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했었습니다. 다시 MB 정부 이후에 다시 또 후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이것도 사실 정치개혁의 문제입니다. 아까 뭐 그 덴마크 국회의원, 우리 스웨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비서들도 없어. 혼자 그냥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면서 쓸데없이 뭐 NNL인가 뭐 어쩌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국회에 가고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 그랬을 때 이렇게 신뢰가 높아지는 거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갈 텐데 그래서 정치개혁 문제 이것도 사실 노무현 2000년대 초에 굉장히 큰 우리가 화두였는데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도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의 효율성 하나 볼게요. 이거는 월드뱅크에서 이제 조사에서 나오는 건데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지수입니다. 핀란드가 1등, 덴마크가 2등, 싱가포르이 3등, 스웨덴이 4등입니다. 이건 세계예요. 이것도 표가 뒤에 또 쫙 있어요. 세계 140 몇 개 보여요. 일 잘하는 나라예요. 정부가. 공공성이란 이름과 효율성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입니다. 공공성을 앞세워서 효율을 등한시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요번에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만 스웨덴 갔을 때 확인됐습니다만 스웨덴 정부기관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총액 인건비제로 할당이 되고 그 안에서 개인별로 성과에 의거해서 연봉제를 합니다. 공공기관이.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비그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스웨덴 정치가가 있죠. 올해 이제 복지국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노조랑 엄청 싸웠다 그래 공공노조랑. 혈세를 갖고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 그거를 이제 기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꺼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고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면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서 복지든 경제 성장이든 여러 가지 국가가 하는 일을 잘해서 돌아온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일 잘하는 정부,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부이고 중요한 것인지 또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도 뭐 다른 여기 밑에 140개 국가라고 그랬죠. 거기에 비하면 좀 잘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행정개혁 같은 걸 통해서 쫓아가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결론 겸해서 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행복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의 화두는 복지국가였습니다. 복지국가가 돼야 행복사회에 가는 전초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는 꼭 행복사회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많은 얘기할 때 복지 지출이 얼마나 모자라서 복지 지출을 뭐 어떻게 느리고 뭐뭐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오늘 발표하면 요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도 보살펴야 되죠. 투명하게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또 정부 효율성도 높여야 되죠. 등등등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다 결합됐을 때 행복사회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지출의 변화입니다. 각 나라의 사회지출의 변화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지출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를 본 건데 우리나라가 요 맨 밑에입니다. 지금 그래도 열심히 쫓아가느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또 두 나라가 좀 이렇게 많이 쫓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요 주황색이라고 하나요? 요거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 이것이 이태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스웨덴과 덴마크는 요 빨간 것과 파란 겁니다. 파란색입니다. 그 위에가 이제 프랑스가 있는 거죠. 프랑스가 제일 많이 복지 지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 나라들 이태리와 일본, 이태리나 뭐 스웨덴이나 복지 지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회 지출이 똑같습니다. 이태리 행복사회라고 안 부르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행복사회라고는 안 부르는데 아까 여러 가지 통계를 받을 다 밑에 있습니다. 즉 복지만 느린다고 해서 행복사회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행복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아무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도 우리가 좀 보살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그 외에 여러 과제들 경제안정부터 신뢰, 뭐 투명성,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노동시장 내부에서부터 평등을 좀 이뤄나가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이 다 결합될 때 행복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얘기 들어왔다가 너무 할 일이 많고 힘드네요. 제가 과제를 던져서 그런지 좀 엄숙해졌는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 나라들을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행정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과 매번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럴 텐데, 클래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표정을 보면 우리 네. 대학 학생들은 어느 정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행복하냐고요? 네.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말이죠. 글쎄 뭐 행복한 어쨌든 어느 정도냐 할 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닐 때 경험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다닐 때 경험 그러니까 제가 이제 86학번입니다. 80년대 그때와 지금 2000년 이후에 학생들 배웠던 저희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근데 물론 학생들은 학교 잘못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학점에 졸업해서 뭐 해야 되나 불투명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체류탄 맞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잡혀가지 않을까 매일 긴장하면서 근데 그때가 더 행복했단 말인가요? 참 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근데 교수님은 이제 박사 학위는 미국에서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아까 이렇게 비교 이렇게 보면 미국 사례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미국 모델을 열심히 따라서 뭔가 배워보려고 했으나 우리가 지금 뭔가 여기 데이터에 미국은 거의 잡히지 있긴 있군요. 있겠으나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황당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4, 50년간 우리가 미국을 열심히 뒤따라갔는데 왠지 복지국가의 모델도 아니고 행복사회도 모델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행복사회를 하려고 했다면 뭐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나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네. 주제가 그건 아니었고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복지를 전공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그 나름 이유가 있었죠. 네. 그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고등교육, 사회과 과학 분야 교육 발전한 그렇죠. 것은 또 훨씬 잘 돼 미국입니다. 있죠. 네. 그렇게 갔고 그래서 행복하게 공부를 했고 와서 또 행복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지사회 혹은 행복사회를 얘기할 때 주로 북유럽 얘기를 많이 우리가 오늘 했습니다만 이제 많은 반론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우리나라랑 독일이야 뭐 땅덩어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상당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덴마크, 스웨덴 너무 작은 나라고 코펜하겐 수도 50만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과연 적용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그 사회를 어떤 모델을 카피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훈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나라의 장단점들 이렇게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미국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당연히 미국은 국제교류에 우리가 가야 될 거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스웨덴보다 더 따라가기 힘든 나라죠. 그렇죠. 나라가 하나 대륙이고요. 네. 인구가 3억이 넘고요. 수많은 인종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한국과 너무너무 다른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미국도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교훈 얻을 건 없고 스웨덴에서 얻을 건 없고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양재진 교수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어딘가의 논문에서 바로 이 대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웨덴, 덴마크 뭐 너무 다른데 우리가 따라갈 필요 있어?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가 너무나 다른 미국을 그동안 너무나 무모하고도 담대하게 50년간이나 따라왔잖아요. 50년간이나 그렇게 다른 나라도 따라왔는데 덴마크라고 못 따라갈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딘가에 쓰셨더라고요. 네. 맞죠?
썼는지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아. 네,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굉장히 하면 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도 따라가 봤는데 덴마크라고 스웨덴이라고 왜 못 따라가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노조 조직률,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작년에 우리가 10.1%밖에 안 되더라고요, 노조 가입률이. 오마이뉴스는 노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노조원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롭습니다만. 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여러분과 달리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노조가 없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삼성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젊은이들이 생산하는 네이버와 다음, 이런 IT 신생기업도 노조가 없다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죠? 아무도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왜 삼성은 비난하면서 노조 없는 네이버, 노조 없는 다음은 왜 관대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스웨덴에서도 IT 기업 중은 노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노조 조직이 그러니까 IT 기업의 그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능력 갖고 일하고 보상받고 또 언제든지 옮겨 다니고 뭐 이런 거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노조 조직률,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노조 조직률 낮고 덴마크나 스웨덴은 높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말씀인데, 독일도 한 20% 되거든요. 프랑스 10%입니다, 노조 조직률. 근데 사회, 그 노동운동이 하는 양태는 다르고, 네. 사회에서 제도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10%라 하지만 그 10%가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에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스탑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여기 현대자동차 하나만 그래도 지금 후침성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충분히 저는 힘이 있다고 보고요. 그 힘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마이뉴스가 오늘 행복사회라는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 말이죠. 그동안 이제 복지사회에 대한 토론이나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행복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될 텐데, 이렇게 좀 흐름이 이전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게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얘기 같은데, 한순간에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돼야죠. 단계들이 있고 해서. 근데 우리가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불행하다가 느끼고 또 쫓아가야 된다고 느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쫓아간다는 게 또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그 네. 후발주자의 이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들이 잘못 간 게 좀 피해 가고요. 그렇죠? 반면교사도 삼고 네. 등등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좀 뭐 행복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런 기획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지금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왜 한국은 맨 밑인가? 왜 우리가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이런가? 막 이게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든 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을 또 가면은, 한국이 대단히 그래도 우리가 이룬 게 참 많구나. 우리 장점이 대단히 많구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이거 같이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 종합 토론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